2022년 지방직구급 대비 모의고사 제2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을 하고요. 행정현상을 환경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미시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법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생태론에서 기억해야 될 학자가 한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가우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리거스입니다. 가우스의 그 생태론은 여러분 교재 행정학의 정서 6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가우스는 7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리거스의 생태론입니다. 리거스는 농업사회에서 프리즘적 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프리즘적 사회의 관료제 모형을 가리켜 살라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랑방 모형 SALA. 그래서 사랑방 모형의 주요한 특징으로 예를 들면 양초점성 또는 가격의 불확정성 등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의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유기체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즉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이 접근에 따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환경하고 상호의존적 맞고요. 3번의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 후진국 제도가 다 다르죠. 그죠?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에 보면 분석 수준이 개인의 초점 아닙니다. 하나의 그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는 그리고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이라는 말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는 게 틀렸죠. 예. 이번 문제는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던리비는 예산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초사업 예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관청, 사업, 초사업인데요. 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핵심 예산, 요 부분을 중하위직 관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핵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든다면 봉급이나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같은 행정기관의 자체 운영에 드는 경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중하위직 관료들이 이 핵심 예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장비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질문은 맞고요. 2번에 보면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직 관료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민영화를 한다든지 혹은 계약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혹은 준정부 기관에 떠넘기게 된다.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에 보면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이고 그렇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기능. 그래서 이것은 개성 기능을 좀 회피하려고 한다. 그 라인 업무죠. 회피하는 하나의 스텝 기능의 수행을 원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4번에 보면 통제기관의 경우는 그 4번이 잘 보셔야 되는데 통제기관의 경우는요. 통제기관이 주로 다루는 게 사업 예산이 됩니다. 사업 예산.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통제기관에서 교부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감독하는 이런 기능이 통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서가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액하려고 하는 성향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제기관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부금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걸 전달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나 등등을 감독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제기관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액하려고 하는 성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신제도주의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조직 배태성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1번 지문은 차례가 거꾸로 되어 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조직 배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정의를 내린다면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자신의 선호가 결정이 되고 그 선호에 따라 결정된 선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조직 배태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그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동형화는 다른 조직을 닮아가는 것, 맞죠? 3번에 동형화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가 있습니다. 4번에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인데요. 별표 2개 하시고 각 모형, 네 가지 모형이 있는데 각 모형에서 생각하는 기존 정부의 문제점하고 어떠한 대안, 요걸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네 가지 모형은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있고요. 각 모형에서 기존 정부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뭐냐, 연결해서 보면요. 시장 모형은 독점을 문제로 봤고 대안으로서는 분권화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참여 모형은 계층제가 문제였다라고 하며 대안으로서는 수평적 조직을 제시를 합니다. 신축 모형은 문제점으로 영속성 또는 항구성이죠.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안으로서는 가상조직. 네 번째 탈내부 규제 모형은 문제점으로 내부 규제.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재량권의 확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시장 모형은 구조개혁 방안으로서 평면 조직, 평면 조직이라는 게 수평적 조직, 이것은 참여 모형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대안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조적 대안이 있고 관리적 대안이 있는데 이 평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모형의 구조적 대안이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참여 모형의 관리개혁 방안, 관리적 대안으로서 아까 구조적 대안은 수평적 조직이었고요. 관리개혁 방안은 품질관리 TQM이라 그러죠. 팀제 같은 게 해당된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신축 모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그래서 어떤 가변적인 인사관리를 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탈내부 규제, 탈내부 규제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기준을 창의성 그리고 활동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줌으로써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New Governance하고 신공공관리의 차이점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NPM, 신공공관리, NPM으로 제가 부를게요. NPM이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New Governance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NPM이 외부 주체들과의 변화와 같은 아니죠. 틀렸죠. 정부 개혁도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New Governance가 차원이 높다. 신공공관리보다 신공공관리는 단순히 정부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행정개혁 차원이지만 New Governance는 외부 주체들과의 관계도 다루는 한 차원 높은 정부개혁 차원이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거꾸로 되어 있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의 NPM과 New Governance는 모두 노적기를 보다는 스티어링을 중시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NPM은 정부를 방향 잡기의 중심부에 놓는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3번 지문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New Governance는 정부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주체들하고 다 평등한 관계. 그 4번 지문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부터 보면 등종국성 해당이 되죠. 이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체제라고 하는 게 신축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이 되고 그것이 컨버전, 즉 전환이 되는 과정이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옛말에 뭐로 가도 한양에만 가면 된다. 등종국성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정의 엔트로피입니다.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소멸, 해체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의 엔트로피가 아닌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 해야 됩니다. 나가 틀렸고요. 다에 보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되죠. 또 생산물은 유출이 되죠.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그 특징은 변하지가 않는 어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항상성입니다. 우리가 신체 내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가쁘게 좀 잦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산소를 보충하게 되는 그런 게 항상성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나에 보면 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그 선형적 인과관계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개체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개방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유일한 그런 최선의 수단이 있다. 이게 바로 선형적 인과관계인데 그런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마에 보면 구조 기능의 다양성 맞고 체제의 진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고 나와 라를 뺀 해당되는 것은 4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티브 모형입니다.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면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그렇게 되어야 자기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vote by fee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에 의한 투표. 2번 보면 서비스가 지방정부의 파급효과, 외부효과 발생.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정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굳이 해당 지방정부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의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옳은 내용이 되는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팁 모형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용되기가 좀 어렵다.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팁 모형에서 말하는 재원의 그 조달 방식은 암묵적으로 볼 때 인두세 혹은 또 응익세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재선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정부 간의 어떤 재정 패키지의 차별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발로 하는 투표인 이 팁 모형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번 신공공관리 모형의 한계 질문인데요. 1번에 보면 수평적인 체제보다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중시한다. 틀린 질문이 되는데요. 여기 수직적 의사결정 체제 중시는 바로 전통적 관료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 모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 실제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죠. 그 결과 여러 행정이 관리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공무원의 정직성, 이타심 등이 도외시된다. 인간을 이 신공공관리 모형은 인간을 어떤 이기심의 존재 혹은 불신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이타심 같은 것은 도외시 된다. 맞고요. 4번에 편협한 경제적 동기부여 해석에 의존 맞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관료들을 금전적인 보상의 틀 속으로 유인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고요. 한계가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 2번을 먼저 보면요.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행정은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티가 아니고 모더니티에 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그리고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립된 이론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모더니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포스트 모더니티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을 보면요. 1번에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 이런 설화도 있고요. 또 달리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도 설화가 되는데 그러한 설화의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설화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 질문에 보면은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의존적이다. 맥락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에 보면 행정에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파머라고 하는 학자가 포스트 모더니티의 4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상상, 해체, 그 다음에 탈영역화, 그리고 타자성, 이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해라 이 말이고요. 해체라고 하는 것은 요 지문 1번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 그게 해체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가 탈영역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영역이라는 게 없다. 그 학문에서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탈영역화. 네 번째가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인을 도덕적인 그런 타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호 간에 개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공공선택론 설명인데요. 별표 2개 하시죠. 자, 1번부터 보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다. 맞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경제학적 연구는 맞는데요. 이 공공선택론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합리적 선호를 가진 개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타파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띈다. 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번 질문은 맞고요. 이번에 개인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 그렇고요. 3번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관료제의 그 중첩적인 관할권을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공공선택론에서는 중첩되는 그런 관할권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행정개혁을 처방한다고 합시다. 행정개혁의 처방에 있어서 관할이 중첩되는 것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활용하자. 왜냐하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조직에 있어서 관할이 중첩이 되면 그것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4번 질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제2회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